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월요일의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진입니다. 네. 어제 밤새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 빗소리에 깨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침에 저도 출근하는데 계속 전화 문자 오더라고요. 뭐 네. 광산구 쪽인가요? 그쪽에 이제 뭐 저기 좀 통제되는 곳들이 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집안이 침하되고 또 산사태 우려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정치권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의원들에게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죠. 네. 그때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 그리고 시대재난 조정원 무소속 김남국 황보승 의원 2명, 총 11명입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심사위원회에서 11명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에 대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 자산하고 또 그 소관 상임위와의 관련성,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과세를 2년 유예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됐었거든요. 네. 발의가 되고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보유는 이제 불법이 아니고 또 이게 신고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네. 이제까지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 권고만 했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돼가지고 다음 국회 때부터는 공직자 재산 신고 본인 의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되느냐는 더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할 텐데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남국원처럼 바로 상임위 중에 그렇게 200번 이상 거래를 했다. 이게 24시간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도 부족할 국회의원의 책무에 비하면은 이건 직무유기다. 이래서 지금 윤리특위에 심사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체험 삼아서 한 200만 원만 했다. 이렇게 한 분도 있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동교동 자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10몇 억, 16억, 7억 되는 상속세가 필요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코인을 했지만은 그게 한 90% 손해보고 다 매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제명까지 가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해충돌 여부가 확실하게 나왔다, 이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그 자금의 출처가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돈으로 했다, 뭐 이런 게 확실한 게 나와야 제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금 출처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처럼 상임이나 본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 이런 게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가지고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국회 비상설 특위이고 그 특위에서는 징계를 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조사나 해명 성명을 종합해서 이건 김남국 의원은 제명을 하도록 공고를 이제 윤리특위에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 혹은 소명이 됐다,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래서 제명을 권고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건 내가 소명 더 할 게 많이 있고 이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절차와 그 등급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바로 제명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좋은 지적인데요. 네.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는
국회법에 따라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리고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훌쩍 넘어서 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명의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간의 그 수위의 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은 벌금형 다음에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것은 거의 사형 아닙니까? 벌금형 다음에 정직 이런 게 없이 사형으로 바로 간 것과 같은 그런 수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가 어려운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결 자체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일반 회사들도 그 중간 단계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구두 경고, 근신, 뭐 감봉, 뭐 몇 개월 그것도 이제 그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정직이 있는 거죠. 정직이. 그 다음이 정직이에요. 네. 해직 전에. 해직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징계 사유의 그런 수위가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다음에 바로 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윤리특위를 통해 가지고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제명한 거 외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니까 자기 동료 의원들에 대한 감싸기 이런 것도 작용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잘못은 했는데 잘못한 거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제명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공개 경고나 사과 정도로 혹은 유야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의결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 잘못에 맞는 세분화된 어떤 그 바로 그 점입니다. 벌칙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6개월 수당 등의 지급 정지 그런 걸 중간에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야 도대체 이게 상임위 시간에 그렇게 200회나 했다. 이건 분명하게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상임위 활동을 안 한 걸로 네. 지금 보여지니까. 그런데 안산 단원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선출직인데 그 잘못한 거에 비해서 제명이다라고 사형 선고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수당의 지급정지 이런 걸 추가를 좀 법안 발의를 해서 국회법 개정안 이런 걸 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수해 관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 현장에서 나온 또 참사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들로 설왕설래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카르텔 보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수해 복구와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윤석열 카르텔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에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네. 느닷없이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수해 복구를 하겠다는 거하고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맨날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법안에 따라서 과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가 소요가 되고 또 행안부에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1조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이제 이상 기후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예비비를 1조에서 한 2조 정도로 확대하겠다. 이런 건 대안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네.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가지고 수해 복구를 하겠다. 그 시차도 많이 지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당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의아합니다.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예산도 해보고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팀에서 최종적으로 정돈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있고 경제수석도 있고 모두 다 예산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네. 이런 그 사람들이 한 번만 검토가 됐으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계속 의아하는 게 왜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지고 기본적인 민주정부의 의사결정체계하고 다른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는가. 이건 마지막 전날 밤에나 어딘가에로부터 그냥 그런 메시지를 자문받는 그런 엉뚱한 그런 자문 그룹이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단 대표적인 겁니다. 용어 자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카르텔 그러면은 사람들이 카르텔이 뭐야 도대체? 뭐 보조금 카르텔한테 무슨 보조금을 줬어?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은 이제 어떤 담합이라든가 뭐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한 연합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 단체와 그 보조금 지급 체계와의 카르텔이 되어 가지고 전 정부 때 계속해서 그 시민 단체들이 네. 그 보조금을 받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까지 한다. 이래서 그 재원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수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해가지고 그럼 차단 폐지하겠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불합리하지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수혜 복구를 하겠다. 이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장에 일찍 가도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조기 귀국해도 수혜 복구에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찍 가도 달라질 게 없으면 대통령도 도지사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수해 피해로 인명 피해하고 그야말로 집 살 곳을 잃은 그런 국민들의 상처에 공감 능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가서 뭐 비는 그치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현장에 대통령과 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경우와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나 이재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의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공직자들이 더 긴장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하기도 하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후에 골프를 치고 나서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이제 윤리위 징계까지 받게 돼 있고. 네. 그 공무원들한테는 현장에 가 있으라면서요. 네.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의 공감 능력의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른 공직자들까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엉뚱한 발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직자는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오송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로 울부짖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구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골프를 친다? 그리고 주말에 공무원들이 골프든 테니스든 뭔 상관이냐? 이런 대응들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그건 기저에는 공감 능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통적인 무슨 뭐 지침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부재. 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349억의 잔고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은행 잘 하시잖아요. 가족 중에 은행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은행을 잘 알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항상.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는데 네. 은행 잔고 위조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문서 위조예요? 뭡니까? 그 우리 화폐를 위조한 거하고 같은 위조범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요. 화폐 위조랑 같은 급이다. 그렇죠. 은행원들은 금융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번에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도 구속됐죠. 1년 구속을.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였어요. 밖에. 그리고 2심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이 엄청나게
그것은 뭐 아중한 편결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1심에서 1년 구속 1년 받은 걸 선고 받은 걸 그대로 2심에서 유지했을 뿐이에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상태인데 마치 풀려난 지금 상태인데. 새롭게 네. 지금 결과를 준 그러니까 아마 것처럼. 이 최은순 씨 측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를 했다가 바로 법적 구속이 되니까 놀랐을 수는 있지만은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1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대로 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다. 놀랄 것도 없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또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재밌는 게 최은순 씨 장모가 그 자리에서 아주 소동을 좀 부렸죠.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난 억울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자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친인척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때는 과잉 수사다.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네. 근데 가족의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거듭 2번이나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다못해 나도 몰랐다라든지 나도 속았다든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든지 무슨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평가를 받겠다든지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일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에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마치 남의 일처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의혹 중에서 일부가 유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내이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처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주변과 친척들에 대해서는 그런 엄정 관리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국민들한테 진정성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장차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에 대통령 친인척 관련 문제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견제하는 뭐 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족을 감찰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3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감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대통령 배우자 부인하고 사촌인의 친족 이것만 감시 감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특별감찰관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하게 조심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감찰관 자리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감찰관이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임명을 안 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국회에다만 떠넘겨요.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니까 내가 임명을 할 수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국회의 메커니즘을 좀 압니다. 네.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국회의장에게 제가 임명이 할 테니까 언제까지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와요. 그럼 국회에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가서 그 중에서 3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적극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되고 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 친척들이 법원에 의해서 거듭 2번이나 구속에 결정이 됐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국민들을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였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